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GS 1기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보상법규에서 GS 1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쟁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이번에 출제하는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분야라든가 그 행정법과 관련해가지고, 판례나 아니면 논의들이 있는 부분에서 좀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판례에서 사례를 추출하든가 아니면은 관련된 쟁점을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출한 게 한 50여 가지 쟁점이 되던데, 그 쟁점들을 가지고 우리 시험의 출제 내용에 맞도록 해서 보상법규 관련해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서 한번 소개를 하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의 자료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답안에 작성하는 내용이라는 거는 뭐 장황하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논의가 있든가 아니면 좀 깊어진 논의가 있어서 어떤 판례가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는 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자들도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실무가들도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됐다든가 아니면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좀 활발한 논문들이 나오고 이제 논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출제하고 싶어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이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역대 출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행정법과 관련한 이제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는 실무적으로 이제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그런 정기 간행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례를 해설하는 그런 정기 간행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법률 관련한 실무적인 논문들을 싣는 그 대표적인 법원에서 나오는 간행물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보상법규 출제를 보면은 그런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었던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바로 그 해 출제되지 않더라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역대 그런 기존 출제 자료들에 있는 쟁점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나 부각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좀 봐가지고 답안 작성이 좀 유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리고 역대를 봐도 그렇게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좀 이번 GS 1기에서는 그런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소개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나눠드리는 거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읽을 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답안지 작성하는 데는 저희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은 수업은 이렇게 뭐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답안지 작성은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분량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많이 적을 필요 없고, 그래서 시험 공부 양을 늘리는 거는 결국 도움은 되지 않는데,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됐다고 보고 기본 강의도 보고 이제 GS 연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가지고, 보상법규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적으니까 보상법규에 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읽을 거리를 들여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놓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소개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학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답안에 작성할 분량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가 장황하죠. 걔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딱 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관이 관련된 것이고, 도로 점용이라고 하는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점용 기간이라고 하는 부관을 설정했을 때, 부관에 대해서 이제 독립 취소 가능성, 쟁소 가능성, 오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출제되는 실제 출제 문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쟁점 한 개 가지고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쟁점이 적어도 두세 개는 큰 쟁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것에, 부관은 뭐 언제나 1순위잖아요. 뭐 하대하 쓴 게 부관 이런 거는 언제나 나오는 문제니까,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취소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에다가 그 부관의 위법성 판단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하고, 부관의 내용이 이제 뭐 어떤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한다든가 법령의 법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부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게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부관을 붙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부관의 실질적인 내용의 위법성에 있어서는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 높고 출제된 적이 있죠. 신뢰 보호의 원칙은 판례가 있고 판례에서 요건을 정확하게 이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보호 원칙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죠. 신뢰 보호 원칙이 이제 부관의 위법성 판단 사유로서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것 하나하고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문제까지가 이제 섞여서 들어간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이거 두 번째 문제는 이건 이제 징계 사유가 이제 당연 무효 주장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위법성 하자의 주장, 하자의 정도에 있어서 당연 무효 사유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냐 하는 그 위법성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중대 명백설이잖아요. 중대 명백설도 이제 오래 전부터 중대 명백설이 통설이고 판례 입장이었으면서 그 학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중대 명백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한번 공부해 보자는 차원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이런 이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징계 사유의 무효 사유 여부가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이제 허위 사실이 근거가 돼가지고 징계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징계 사유라는 게 이제 허위인 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게 당연 무효가 되느냐, 징계가 당연 무효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냐 하는 그 쟁점이 됐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사례를 이제 우리 법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장황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당연 무효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연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위법성의 정도에 관한 그 구분 기준, 구분의 실익 그런 거를 이것도 사실상 뭐 약술 문제나 같은 거죠. 그거 묻는 거예요. 쟁점 하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당연 무효에 관한 중대 명백설 내용을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논의들을, 이게 사실은 뭐 중대 명백설 우리가 보고 있는 일견 뭐 외관상 명백하다 하는 것 그 기준은 뭐 일본 판례에서 온 거라고 하죠. 찾아보면 일본 판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 내용들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오늘 자료를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신뢰보호 원칙 우선 신뢰보호 원칙 뭐 여러 차례 이제 교과서에서 봤었지만 국민행정청의 언동에 신뢰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조세 법률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였더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예외적 법원칙이다. 우리 그 행정의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대개는 법 명문의 성문, 우리나라 성문법주의니까 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성문법을 무시하고 성문법을 우위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런 경우는 이제 법이 이제 위헌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법을 다투는 거지. 그러니까 성문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원칙이다 하는 것이죠. 신뢰보호 원칙도 마찬가지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예. 근거에 관해서 신의칙설이 있고 법적 안정성설이 있는데 이게 뭐 근거가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논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신뢰보호 원칙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 근거. 대개는 우리 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목조하는 되게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근거가 있죠. 근거를 적는 거죠. 근거는 이론적 근거 있고 실정법적 근거. 그걸 나누는 거죠. 근데 실정법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근거가 되느냐, 아니면 당연한 일반 원칙을 그냥 규정한 것에 불과하느냐, 그런 건 또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큰 의미를 둘 만한 논의는 아닌 것 같고, 신의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은 있는데 신의칙설은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쇄 원칙이다. 뭐 둘 다 추상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신의 성실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등의 구체적 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법적 안정성설은 법치국가의 원리는 합법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은 법규범의 존속 및 예측 가능성, 법집행의 집행기관의 결정에 존속을 내용으로 한다. 이게 뭐 교과서에서 교수님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법에는 이제 행정기본법 12조 1항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실효의 원칙.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그 내용은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신뢰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걸 믿을 만한, 믿는다는 게 신뢰죠. 신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행사하면 위법하다 이런 거죠.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고, 적용 요건은 이제 그 대표적인 판례 있잖아요. 여기 소개하고 있는 이 판례인데,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이 되는 이 판례는 여러 번 읽어서 숙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죠. 어차피 이걸 답안에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 뭐 돼 있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된 공정의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정당하고 신뢰한데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셋째 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네 번째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행정처벌한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구분해서 적는 거는 요령껏 적으면 돼. 이걸 그대로 적었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이고, 전혀 문제될 거 없고, 여기서 요건으로 가, 나, 다, 라, 그다음에 뭐 마까지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걸 뭐 자기가 암기하기 편한 대로 적을 수 있다면 이 5가지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를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판례를 이제 다른 후속적으로 이제 계속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신뢰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경우에, 그걸 심리하는 경우에도 목차는 뭐 공적 견해 표명이라든가 귀책 사유 이렇게 핵심 단어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그 원래 판례에 들고 있던 내용을 검토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둘 다 적은 거예요. 행정청의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할 것. 첫 번째 요건. 이거 줄이면 공적 견해 표명이죠. 공적 견해 표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통상적인 사회 평균의 신뢰 가능성,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여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이 보호 가능성, 그러니까 귀책 사유라는 것하고 섞여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결국에는 그 가하고 나가 판단에 있어서는 약간 중첩되거나 혼합돼서 나타나긴 한다는 거예요. 판례에서 이걸 명확하게 어떤 거는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판례들이 있는데, 그 판단과 더불어 그 같이 붙어가지고 하는 게 그 귀책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판단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아주 엄밀하게 이건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요건이 해당하기 때문에 하는데 귀책 사유 요건이 해당 안 해가지고 X 아니면 반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를 두리뭉술하게 다 한꺼번에 판단하는 경우도 많더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답안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5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적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거의 설명으로는 적구적 소극적 견해 표명 가능하고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여기 대표적인 판례를 몇 가지 들었는데 뭐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행정조직상 권한 문장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공적 견해 표명 전부를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청에 있어서 행정조직상 그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진짜 권한 있는 사람의 의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 실질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걸 연구하는 그 논문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그 원래 처분을 해야 되는 행정청 말고 다른 행정청, 관련이 없는 인근에 있는 다른 행정청의 의사표명 같은 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는 걸 좀 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거 아까 본 것처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널리 그냥 조금만 해당하면 다 인정해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엄격하게 본다. 그다음에 구체적 행정권 행사에 관한 견해 표명, 이거에 이제 예로서는 보면 일반적인 견해 표명이 구체적인 처분을 한 것이라는 공적 표명인지 아니다 보는 것이고,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민원 예비심사의 관련 부서 의견,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니다. 그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기준 고시에 허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허가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표명이냐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 용도를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 건축 허가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공적 표명이냐 아니다.
이런 판례를 좀 자세히 들은 이유는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요건, 그 추상적인 요건으로만 공부를 할 때에는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판례 사안을 들고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읽어보면서 이런만 저만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보는구나, 된다고 보는구나 하는 거를, 이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고 뭐 수십 개 되는데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감을 익히는 차원에서 우리 최소한 관련성이 조금 있다고 보는 것들 몇 개 소개한 거예요. 그다음에 규칙사유라는 것은 이제 판례가 그 정의를 들고 있어요. 행정처의 견해 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것으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상당하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 뒤에도 중요하죠. 그로부터 신청을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를 모두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거예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그 건축사한테 위임해가지고 그 위임받은 건축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받은 건축사가 여기 본 것처럼 뭐 사실 은폐라든가 부정한 거짓 신청할 때 거짓 사실 적어가지고 속여서 낸다든가 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규책 사유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 건축주가 위임을 해서 건축사가 했다 하더라도 단순 질에 대한 질의 외신의 경우에는 규책 사유가 긍정된다. 여기서 규책 사유라는 거는 믿을 만한 것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공적 견해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믿을 만한 보호 가치 있느냐, 뭐 같은 말인 거죠. 보호 가치가 있느냐, 믿을 만한 것이었느냐. 아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에서도 본 것처럼 이거죠. 공적 견해 표명 여부의 판단은 요거는 이게 이제 그 결론적인 말인 거예요. 사회 평균의 신뢰 가능성이라든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었는지 여부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견해 표명이 있었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고 귀책 사유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보는 거예요. 걔가 진짜 이거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 행정청 입장인 거죠. 저쪽 그 견해를 표명하는 쪽의 입장에서 묵시적, 먹시적, 명시적 가능하고 조직상 권한분장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요 귀책 사유 여부를 보는 거는 이제 그 견해 표명을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처분청의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정당하다고 믿은 게 과연 일반인의 관점에서 믿을 만한 것이었느냐라는 그런 걸 판단해 본다는 거죠. 단순 질의에 대한 질의 예산, 회신, 뭐 그냥 일반론을 물어봐서 일반적인 답을 받았다고 하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규책 사유가 있다고 본다는 거고, 허위 부실한 계획서 제출 이런 것도 한번 빨리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대개는 이제 무슨 허가라는 게 이제 개발 행위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이기 때문에 허가를 나올 것을 믿고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믿고 자본을 투하한다든가 업무 수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한 처분으로 해서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있어야 된다. 착오로 계속된 처분의 변경에 신뢰보호 원칙 적용하느냐 여부 부정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그 마지막으로라고 들고 있는 다섯 번째,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이게 요건이냐, 소극적 요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익을 비교 형량하라는 뜻이냐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해요. 이익 형량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익 또는 제3자 이익과 신뢰보호 이익 사이의 이익 형량의 문제다. 뭐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문제죠. 이걸 보자 하는 것이고, 소극적 요건설은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극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거고, 이익 형량설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보다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해서 신뢰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차이인 거죠.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 처분을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의 공적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정처분이 있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니은번을 보게 되면 비교하는 거죠. 그냥 공익하고 공익이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강한 경우,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 강한 경우라는 게 비교 횡령한다는 의미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소극적 요건으로 해석할 만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면서 그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량 부분을 들고 있다. 결국에는 이 경량하는 게 맞겠죠. 무조건이란 거 없으니까 행정처분에서 그 재량권이 있는 영역에서는 언제나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공익하고 사익 관련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그건 언제나 저변에 깔려 있는 거니까요. 그런 입장이다 거죠. 그래서 이 적용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교과서에서 들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행정법에 있는 내용 등의 어떤 행정작용 관련된 것,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제한, 행정기본법 18조 1항 단서에 있다 하는 것이고, 실권의 법리라고 하는 게 이제 행정기본법 12조 2항에 들어있던 것 아까 그런 내용도 규정돼 있고, 확약의 법적 근거, 행정계획의 계획보장 정권, 자유구속의 원칙 이런 게 다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이거 찾아와서 공부해 보라고 하는 그런 색인 같은 거예요. 이런 것하고 관련돼 있다.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뭐 논술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쭉 적을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적용례 교과서처럼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례 문제로서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뭐 확약이라는 거 우리 시험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교과서를 본다고 하면 확약에 있는 부분에 신뢰보호 원칙 한번 보고 계획보장 정권이라는 걸 공부할 때 그 행정계획을 볼 때 신뢰보호 원칙하고 한번 보고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적용의 한계, 적용의 한계는 이제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원칙하고 충돌할 때 법률 적합성의 원칙,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하고 양면의 관계인 거죠. 신뢰를 따르면은 법률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니까 법률 적합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니까 법률 적합성의 원칙하고는 항상 그 긴장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뭐 법률 적합성 우위설 있고 동의설, 이익형량설이 있는데 이익형량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률 적합성 우위설이라고 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언제든지 그럼 뭐 아무리 공적 견해 표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신뢰가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법률 적합성의 원칙만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신뢰고 뭐고 원래 법에 정한 대로 하면 신뢰하고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이 경량설은 공익과 사익,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자. 판례도 이제 비교 형량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 형량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법령 변경과 신뢰보호 원칙, 처분 등 위법 사유 판단 시점인데, 이 처분의 위법 사유 판단 시점이라는 것도 뭐 여러 번 나와서 이제 뭐 행정법 공부가 상식적인 거죠.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법령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법령 변경됐을 때 이제 그 신뢰보호 관련해가지고 처분은 이제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한 바이 없는 경우라면, 경과 규정이 정한 게 없으면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런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성의 요구보다, 이것도 또 신뢰와 그 개정 법령의 적용에 따른 공익성의 필요 요구 보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은 뭐 예고 없이 뭐 법률 예고를 한 거 있지만 법이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행정 작용을 통해서 내가 뭐 뭘 준비하고 있다든가 법령에 맞춰 가지고 허가라든가 어떤 행정 처분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해 가지고 뭐 신청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종전법에 의하면은 물론 경과 규정이 없을 때 종전법에 의할 때는 허가가 나야 되는데 개정법에 의할 때는 뭐 불리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속한 무슨 용도 지역의 응도지구에서는 그런 허가라든가 그 행정 처분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때에 이제 기존 법이 존속할 거로 믿었다고 하는 그 신뢰 보호가 보호될 수 있느냐 하는데 법령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니까 법령 개정을 뭐 행정청이 됐든 아니면 국회 입법기관이 됐든 그걸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공익상의 목적하고 그 종전 개정 전 법령이 존속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그 신뢰하고의 보호 가치를 이익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냥 확답을 주지 않는 거죠. 언제나 그런 건 없고 비교 형량해 보자. 이 가치가 어떤 게 경중을 비교해 가지고 이익을 비교 형량해 가지고 개정법의 적용이 뭐 경과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정이 변경됐을 때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에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후에 사정 변경된 경우에는 공적 견해가 신뢰 대상이 된다기 보기 어렵다. 공적 견해 표명하고 나중에 이제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 그 사이에 사정이 바뀌었으면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이 바뀌었으면 신뢰보호 원칙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이런 게 이제 제한 사유가 되겠다는 거죠. 이제 신뢰보호 원칙 항상 이제 우리 기본 교재에 따르면은 제일 앞에가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잖아요.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나오는 법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또는 법우위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성무법주의이기 때문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있는데 헌법, 법률, 뭐 명문 규정이 있는 건 명문 규정에 위반하면 위법한 거고 그럼 명백하잖아요. 성무법주의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법에 위반한 건 당연히 위법해요. 그냥 법의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고 바로. 근데 그 외 그것만으로 이제 커버되지 않는 행정 영역에 있어서 적용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비례 원칙이라든가 평등 원칙이라든가 여기 오늘 보는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부당결부 금지, 자기구속 원칙.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법은 건너뛰고 헌법, 법률 이런 거 다 있죠. 교과서 보면 다 있잖아요. 그 성문법, 그 법원 해가지고 법의 연원 해가지고 법의 근거, 존재 형식,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뭐 법규명이 명령이 있고 명령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건 뭐 당연하지 있죠. 근데 그거 있죠. 그거 전제로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은 법치행정의 원칙, 법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법규 창조력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법 우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행정 작용의 우위에서는 법이 뭐냐 하는 게 기존의 그 성문법 플러스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배우는 게 이거란 말이죠.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뭐 비례 원칙. 가장 중요한 건 비례 원칙이지만 우리 오늘 비례 원칙을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비교 형량 다 비례 원칙에 그게 재반 이익을 비교 형량 해가지고 적합하게 판단하자. 뭐 어떻게 보면 좋게 판단하자는 거죠. 그냥 그게 비례 원칙이란 말이죠. 행정법의 기본이 비례 원칙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재량권의 일탈 남용할 때도 비례 원칙이잖아요. 기준은 비례 원칙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출제하는 게 좀 밍밍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첫 번째로 꼽힌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공부하냐 그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오늘 이걸 보지만 이걸 보고 이건 조금 이제 오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이고 주변을 보는 거예요. 공부하면 이게 딱 공부한 그것만 보면 이제 공부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선별해서 볼 수 있죠.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하나씩 볼 수 있고 쭉 읽더라도 네, 힘을 줘가지고 읽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그 5가지 원칙이 기억이 나잖아 이제 벌써 그죠? 기억이 날 거란 말이죠. 정상적으로 책을 읽기만 했어도 3번을 읽었으면 이제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면 신뢰보호의 원칙 그리고 이제 그 틀까지 의, 근거, 요건 뭐 효과라는 거 우리 항상 생각하지만 효과는 위법이야 그냥 위반하면 위법한 거죠. 적용례라고 하는 것 적용의 한계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이 난다고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보자는 거지 뭐. 좀 덜 중요하다고 지금 뽑히진 않았지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것도 내기 좋을 것 같죠. 부관과 관련해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낼만한 거 자기구속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뭐 뭐 행정규칙이라든가 뭐 행정 관행이 성립됐을 때 하는 것
그 정도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라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을 첫 번째로 두지만 다른 관련된 법의 일반 원칙도 공부할 때 같이 한번 쭉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범위라고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쟁점이라는 게 시험 범위 맞춰 가지고 시험이 출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 법률 관계가 있어. 법률 관계가 있고 그걸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제 불쑥불쑥 나오고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사실은 능력인 거지. 어떤 사실관계를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능력이지. 근데 우리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관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도로 조명 허가에서의 허가 기간이 부관이야, 기간. 도로 조명 허가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는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기간. 그래서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에 대한 거는 이제 부관이 나올 때 또 보겠지만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고 가면 부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경우는 있고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있고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경우는 있고 부정하는 경우는 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기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학설을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학설 내용에서도 좀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수요가 있는 분들은 공부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이것만 그냥 이걸 그대로만 적어도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추려서 적는 거지. 판례 입장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담 이외의 부관은 독립 쟁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다음에 부관을 취소송을 하게 되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서 각하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부관부 행정행위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의 법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그냥. 부관의 가능성을 위반하는 거.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이거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잖아요. 재량행위 안 되고 기속행위 안 되고 네. 법률 규정 있으면 되고 있으면 된다. 근데 기속행위인데 붙였다. 법률 규정 없네. 기속행위에다 부관을 붙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관은 당연무효. 이건 효력유지. 기본 행위는 효력유지. 그러니까 부관 없는 행위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내용이나 시점 위반. 그 밖에 부관의 내용이 위법하다든가 그 사후 부관의 문제 있잖아요. 사후 부관 그걸 위반해 가지고 부관이 다른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 분리할 수 있는지, 분리할 수 있거나 부관을 붙이지 않으면 중요한 행위를 행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본질적인 부분인 경우에 본질적이냐 여부, 비본질적인 부분인가의 경우, 전부가 위법한지 부관만 위법한지. 여기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학설이 굉장히 이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설 독립 취소, 독립 쟁송 가능성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독립 취소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학자마다 다르고. 그래서 결론을 내기 가장 간편한 거는 판례 입장을 따르는 게 가장 간단하다는 거죠.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 취소 가능성 있고, 그건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관 중에서 된다는 게 아니라 부담을 별도로 취소 소송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그냥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관은 안 된다. 부관부 처분 전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1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종기인 확정기한을 붙인 도로조명 허가 그 자체를 취소해야지. 도로조명 그 허가 부관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건 각각 부적법하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는 전체 취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도로조명 허가라는 거는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수익적 행위인데 그걸 이제 당사자 그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수익적 행위를 취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의사에 반한다는 거지. 부관만 떼어내고 싶은데 부관부 행정의 전체 취소를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선뜻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판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론을 내리고 논리의 모순 없이 결론을 내리려면 판례 입장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거죠. 이렇게 부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그 징계 사유의 위법성의 정도였잖아요. 중대 명백설에 관한 건데, 중대 명백설이 이제 뭐 통설이기 때문에, 통설이고 판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련 학설 몇 가지가 더 있죠. 뭐 중대성 보충 요건설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몇 가지 있잖아요. 중대성으로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곁다리로 알아두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중대 명백설 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중대 명백설에 대해서 좀 힘줘서 써야 되겠다 하면은 자세히 쓸 수 있게 자료를 드리겠다는 거지. 무효 취소 구별 실익 이런 거는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쭉쭉쭉 외워둬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 구별 기준 중대 명백설인데요. 중대 명백설. 그러니까 중대 명백설도 뭐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합니다. 중대하고 명백하면. 중대하다는 건 뭐냐? 중대하다는 건 법규의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거. 여기 판례에 있죠. 판례 보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중대 명백설 가장 짧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요한 것이고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게 명백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 쓴 거죠. 풀어 쓴 게 뭐냐? 뭐 하자의 중대성이란 거는 이 학설에서 중요한 법률 요건을 심하게 중요한 법률 요건 위반이다. 이건 뭐 수강하시는데 하자의 명백성에 관해 가지고 명백성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가 명백한 게 뭐냐? 명백해야 되는 게 뭐가 명백한 무엇이 명백하냐? 명백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누구에게 누가 봤을 때 요 두 가지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뭐 명백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뭐 이렇게 본다고도 해요. 누구에게.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통설로 알고 있는 그 외관상 또는 외견상 일견 명백설. 일견 봐서 척 봐서 명백하다. 이게 통설이고 판례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을 쓰면 그 판단자가 누구냐? 평균적인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다. 평균적 관찰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이고 객관적 명백설 내지는 조사 의무 위반설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처의 구체적인 경우에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당연히 요구되는 정도의 조사를 했더라면 판명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비춰보아서 분명히 오인이 인정되는 경우에 명백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라고 하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 나태한 공무원. 그러니까 좀 약간 공모 그 관점이라는 게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처분에 대해서 뭐 전문성이 전혀 없고 당연히 공무원은 잘 알 텐데 당사자는 잘 알 텐데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봤을 때 명백해야 되기 때문에 더 명백성이 더 강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명백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무효인 가능성이 적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그 직무에 성실한 수행을 하는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알 수 있었을 정도로 해서 좀 더 그 명백성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무효 가능성을 좀 넓히는 게 객관적 명백설이고.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 학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조사 의무 위반설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그 규책 사유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학설의 내용은 그냥 가정적 판단을 해보자는 거지. 그 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었더라면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봤을 때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과실 여부. 실제 공무원이 그거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규책 사유가 있다. 그런 걸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지. 객관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다. 법률 전문가 기준설, 관련 당사자 기준설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명백성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을 의미하고 법해석을 위법이 명백한 것과 사실 오인의 명백성 대개는 이걸 다툰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해석 위법의 명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대성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 법리에 위반한 거니까 법리를 오해한 게 명백하다 하는 거니까 대개 다투는 건 이 사실 오인. 객관적이란 건 사실 오인이 외견상 일견 파악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견에 의할 때는 거죠. 이 통설에 의하면 객관적이란 건 결국에 뭐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건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게 하자다. 하자의 명백성이란 거. 판례도 그렇게 들고 있죠. 중대성은 뭐 법률 요건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오인이 외견상 일견 파악될 수 있는 것. 처분 관계 내 인식의 여부라든가 행정청의 태만에 의한 조사 누락 여부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 명백하다는 건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누가 판단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걸 명백하다고 한다. 이건 풀이니까요. 이거 이렇게 좀 설명이 필요하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법 해석 위법의 명백성은 어느 사항이 어떤 행정행위의 요건이라고 해석하여 행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항이 당해 행정행위의 요건이 아님이 법 해석상 명백한 경우. 법 해석을 명백히 그르친 걸 말하는 거예요. 법 해석을 명백히 그르친 것. 사실관계는 정확한데 그게 이제 법 해석 어떤 요건이 있다고 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는데 그게 명백히 잘못됐다. 그게 법 해석의 명백성이고 사실의 명백성은 어떤 행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해서 행정을 했는데 구체적 사정하에 있어서는 충족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오인의 명백성이란 사실오인이 명백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사실을 잘못 판정했다는 거지. 명백성 보충 요건설, 중대설, 구체적 가치 형량설 이런 것들 있다. 판례는 중대 명백설이고 하자의 명백성에 관해서 이렇게 법리를 설치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징계사유 하자의 명백성 오늘 문제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뭐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통해 가지고 허위 진술을 허위 자백을 했던 그걸 기초로 해서 징계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허위 진술인 게 받아들여졌을 때 당연무효냐 하는 게 다퉈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첫 번째 문제로 봤고 예시 답안 한번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문제는 이제 12번에 거쳐 가지고 계속 제가 뽑아낸 쟁점들을 가져서 그 판례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뭐 문제화하고 그 관련된 논점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총망라적이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띄엄띄엄 있지만 중요하다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요하다고 학계라든가 실무계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것들이라든가 판례가 나온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문제를 뽑아가지고 이제 GS 1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